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양천마을과 양천구 마을미디어 주민내거리가 마을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랜선으로 찾아갑니다. 바로 랜선 집담회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오늘 이 첫 시간은 양천 지역에서 인권교육 활동가 네트워크를 꾸리고 있는 3개의 단위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양천구 장애인권교육센터, 서울 남자여성민우회, 강서양천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모임 다음, 이 세 곳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랜선 집담회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목이 어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처음이지, 바로 이 제목으로 들어는 본 것 같은데 혹시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마을의 삶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러 옆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또 오늘 이 유튜브 라이브는 양천구 수어통역센터에서 지금 수어 통역을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은 최대한 천천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실 4분의 선생님들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해주실 수 있겠죠? 네. 가장 옆에 계신 목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 사랑방이라고 하는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한 140여 개 단체가 함께 모여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장애인권교육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연주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이 함께 살기 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당사자 강사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이제 차별금지와 관련돼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남서여성민우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양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 남서여성민우회는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그전에 차별철폐 연대 활동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한국여성민우회 차원에서 계속 연대 활동들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지역사회 내에서는 성차별을 이제 없애기 위한 그런 활동들, 그리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주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양천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모임 다음의 대표 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단체는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런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집담회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편안하게 왔어요. 근데 편안한 마음으로 집담회를 참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또 이야기도 법이라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또 테이블도 없이 이렇게 뭔가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약간씩 조금 얼어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여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도대체 뭔지, 또 이 법이 생기면 도대체 우리 마을의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지 좀 약간 기대도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진짜 법이지 않습니까? 법은 또 이렇게 마을에서 살다 보면 법이 또 내 삶에 또 막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게 좀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뭔가 새로운 법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뭔가 포괄적으로 차별하는 거를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고, 또는 쟁점들이 조금 있는지 좀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해 주시는 걸 몽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우선은 그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이제 지금 7년 만에 발의가 된 상황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사회적 요구가 되게 높은 상황인데,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
그리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이웃, 가족, 동료라고 하는 이제 실질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차별을 좀 다룰 수 있을까? 이게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되게 핵심적인 질문이어가지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좀 그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저희가 헌법에 이렇게 이 차별금지와 평등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조항들이 있는데 아마 되게 다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우리나라의 헌법 10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이제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되게 이 불가침 영역인 개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거를 국가가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1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네, 이 조항은 학교에서 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차별 금지라고 하는 그 가치를 되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평등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그리고 차별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고민들을 사실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가치들을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제도로서 규율해 나갈 것인가, 요거를 이제 구체화한 법이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러니까 인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 이를테면 성별, 이 뭔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다음에 한국 국적인지 아닌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차별을 예방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에도 그 타이틀이 써 있잖아요. 그 어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처음이지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차별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더 한국 사회가 평등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요걸 좀 정한 법이라고 한다면, 앞에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이유는 뭘까?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한 두 가지 차원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한국 사회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있고,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도 있고, 그 다음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이런 이제 차별금지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 여부와 관련된 차별을 규율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차별은 사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는 보호받거나 구제받기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차별금지 사유를 한정하지 않고 어떤 차별금지 사유들을 다 이렇게 포괄해가지고 그 사람을 인적 속성에 의해서 차별하는 경우에 좀 포괄적으로 다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거죠. 저희가 재난을 겪고 나서 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런 재난 상황에 남겨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도 그 의미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장애인만 구제하고 장애인만 보호하고 여성만 보호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보호하거나 구제하는 법률들을 다 따로 만들면 사실 누군가는 차별적인 상황에 남겨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좀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영역에서의 차별을 이제 규율할 거냐, 요 문제인데, 그 남녀고용평등법도 보면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사실은 성차별을 규율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영역은 사실 고용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차별,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차별이기도 한데, 이제 안내견하고 같이 시각장애인분이 식당에 가면 못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나 재화나 용역을 이제 제공하거나 이제 이용할 때 사실은 차별금지 사유로 인해서 이제 내가 그걸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사실 서비스 영역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 있고 행정 서비스나 사법 서비스 같은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용을 제한당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의 차별만 규율하는 것으로는 사실은 차별의 구조를 좀 변화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사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 중요한 영역들에서는 좀 차별을 전반적으로 다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제가 7년 동안 이게 노력해왔던 법이라는 것도 저는 진짜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의원들이, 네, 여러 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국회에 발의가 된 상황인가요? 뭐 어떻게? 올해 6월에 차별금지법이 7년 만에 다시 발의가 됐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이제 활동이나 운동은 2007년도 당시부터 있었던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논쟁이 되는가? 그리고 왜 들어보면은 차별을 좀 규율하고 평등해지기 위한 이런 법인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제정이 안 되고 있지? 이런 이제 의문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좀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사실 이제 차별금지법을 이제 정부에서 제정하겠다고 하면서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안을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7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한 채로 이제 발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을 어떤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해 놓은 조항이 이제 차별금지 사유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장애도 들어가고 성별, 그다음에 뭐 학력, 가족 형태, 한부모 가정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출신 국가가 어딘지, 네, 이런 차별금지 사유들이 이제 차별금지법에 잘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법무부에서 성적 지향, 가족 형태 및 가족 구성, 그 다음에 전과, 그 다음에 병력,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아무튼 7가지 사유를 뺀 채로 발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나 인권운동에서 굉장히 이제 반대를,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의 사실 시민권을 삭제한 채로 이제 어떤 사람들만 이렇게 보호하겠다. 이 사람들만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시민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뭐 17대 국회, 18대 국회, 20대 국회는 아니군요. 네, 17대, 18대에서 다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었는데, 한 번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하고, 네, 임기 만료로 다 폐기가 됐어요. 네. 그런 그래서, 일이 있었는데, 네. 마을에서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근데 좀 가장 결정적으로는 2013년에 이제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제 김한길 의원하고 최원식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흔히 이제 차별금지법을 가장 반대하는 이제 세력으로 이제 좀 보수적인 개신교 이제 세력이 있는데 이 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전화를 하고 로비를 하고 조직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이제 그걸 못 견디고 그럼 법안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의 이제 책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국 사회에 필요한 법을 이제 입법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발의했던 법안을 철회를 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냥 둬도 되거든요. 발의한 채로. 근데 그걸 처리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한국 사회에 좀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이렇게 반대하면 이 법이 제정되지 않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 신호를 사실은 이제 반대 세력에게 좀 준 것이고 그 이후에 한국 사회의 인권과 관련된 이제 법이나 정책이나 각 지자체 조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후퇴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지역에서 이제 인권 관련된 대응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0대 국회 때는 그래서 아예 발의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너무 논쟁이 되니까 이거 건드리면 너무 귀찮아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무도 발의하지 않고 근데 사실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이제 되게 역할을 가지고 있는 정부도 이제 이것을 계속 유예하면서 침묵하면서 제정하지 않아 왔었던 거죠. 근데 이제 7년 만에 발의가 된 거기 드디어, 때문에 네. 정말 이제 좀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어서 와! 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한 첫 번째 사실 목님을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그날 국회 앞에서 네. 그때 그 전에 양천 지역에 있는 여성에 전화하고 여성민우회 선생님들이 계속 차별금지법 이거 청원에 동의하자고 이제 입법 발의하는데 동의를 막 하자고 카톡방에서 계속 올라왔었고 실제로 기자회견 참석했던 마을 활동가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그때 평등버스가 네, 곳곳을 돌겠다 막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이 얘기도 조금 잠깐. 올해 8월을 정말 뜨겁게 보냈는데 그 차별금지법 자체가 이제 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사람들이 그 차별금지법 들으면 아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실제로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난 생각해보면 별로 차별받은 적이 별로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잠깐 생각하면 그런 것 같지만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경험했던 이런 일이 차별 아니야? 이게 차별이네. 근데 왜 여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방치되게 그대로 두고 있었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과 차별을 연관지어서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기회, 만남,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그런 기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 차별금지법을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같은 것들을 좀 모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전국에 있는 한 26개 도시를 한 2주 동안 이렇게 쭉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겐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재정까지 갈 수 있는 되게 힘이 돼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 안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버스가 양천구는 안 오나요? 끝났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약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건지 잠깐 속에 많은 내용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야기겠죠. 그 얘기 다음에 이제 밤새고 여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저희 오늘 인사를 안 하고 했죠.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또 이렇게 인권 아까 오늘 이 순서를 양천 지역의 인권교육 활동가 네트워크에서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천 지역에서 청소년 노동, 여성, 그리고 장애 인권 운동을 계속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한 분 한 분께 자기가 활동하고 있었던 각 영역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야기 해주시거나 아니면 또 목님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사실 양천구 주민이신데 양천구 네 앞으로 이제 양천 이제 지역 활동으로 이렇게 좀 초대하고 끌어들이고 네 하는 걸로 네 그래서 개인 정보였나요? 약간 신현주 선생님부터 장애인권 운동을 해오신 것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의 의미,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목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장애 영역으로 따지다 보면 장애, 여성, 연령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제일 먼저 차별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장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차별금지법에서 볼 때 제일 4가지 영역, 고용이나 교육이나 재화, 용역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모두 다 있는 법이 사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고 그 법률이 2000년부터 사실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제정이 됐던 건 지금 여기 7년 말씀 주셨는데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7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만들어지게 된 건 2007년도였거든요. 그 과정 안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가 됐었던 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느냐였어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 중에서도 그런 과연 차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가장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난 한 번도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라는 당사자분도 계셨고 난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어 라고 하는 당사자분도 계셨는데 그럼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왜 그렇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것부터 시작을 했어야만 했거든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 저도 여성으로서
같은 여성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는 난 한 번도 여성으로서 차별받아본 적 없는 분도 계실 거고 너무나 많은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온 사회적 차별이 너무 많았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과정만으로도 이미 차별에 대해서 정의하고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걸로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7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이었고요. 그걸 만들어 놓고 나니까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건 개인이 뭔가 노력해야지. 당신이 뭔가 하지 못했어 라고 했던 관점이었다면 이거는 사회가 문제였고 사회가 준비되지 않은 준비하지 않은 사회가 문제네 라고 하는 사회적 관점으로 관점이 바뀌게 되는 전환의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바로 오늘이 바로 11월 4일 점자의 날이었어요. 오늘이 바로 또 의미 있는 날인데 예전에 우리가 12월이면 수능을 보게 되는데 모든 시험을 볼 때 시각장애인에게 비시각장애인하고 동일한 묵자로 된 시험지를 주거든요. 그럼 수험생이 시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 거는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의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그건 바로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수험생에게 적절하게 되는 뭐 점자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확대된 종이를 주거나 아니면 시간을 조금 더 필요한 학생에게는 시간을 더 부여하거나 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인식이 확실히 바뀌었고요. 예전에는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이 가서 시험을 보기 전에 저 이거 필요하니까 이렇게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네 제공해 드릴게요 하는 곳도 있지만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너무 과도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 수 없어요 하면 그냥 내가 준비를 해야겠구나 아니면 포기하게 되는 상황도 있었지만 이젠 그냥 당당하게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는 거 그걸 하지 않으면 차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걸 좀 명시해 주는 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땐 차별금지법이 있기 전과 후는 그렇게 내가 당당하게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장애인 쪽에서 좀 저희도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장애라고 하는 게 딱 어느 특정한 성별 특정한 연령에 있지 않잖아요. 뭐 장애 노인도 있을 수도 있고 장애가 있는 뭐 성소수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특별한 딱 그 장애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서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좀 더 그 확산돼서 자기의 정체성을 난 장애만 있는 게 아닌데 여러 가지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이런 걸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에 있어서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옆에 또 최양희 선생님, 네, 저희가 또 오늘 출연자들이 어쨌든 겉으로 보기엔 다 여성의 한 성별만 있는데 여성 차별로 이야기하라면 또 계속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게요. 네. 또 여성인권 운동 차원에서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요번에 아까 잠시 화면에서 이렇게 지나가긴 했는데 발의하셨던 의원들 중에 대표 발의하신 장혜영 의원이 법사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영상을 잠깐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 우리 시대의 마스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일상에서 사실은 되게 많은 분들이 시대가 변화해서 인권이 되게 향상이 많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차별하면 되게 후진 거라는 인식은 다 누구나 있어 라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거기에서 1순위로 얘기하는 요즘 시대에 남녀 차별을 누가 해 라고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단어 자체에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차별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차별을 읽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계속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실 이렇게 잘 걸러내고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는 차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하는 것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오랜 시간들이 되게 걸렸지만 여전히
고용평등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아직까지도 그 뭐 임금차별이라든가 고용차별이라든가 뭐 그 승진차별이라든가 전 영역에 있어서 여성 노동뿐만 아니라 전 삶에 있어서 차별과 다양한 혐오의 상황들에 놓이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사회는 변화해야 한다. 이것들은 규율로 이제 이것은 차별로 인정하고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뉴스에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가 자주 이렇게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지역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읽지 못했던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요즘에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성평등 교육 활동을 이후로 이제 학교 현장에서 혹은 지역에서 할 그 이제 인권, 여성 인권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을 양성하는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사실 되게 미세하게 이런 차별을 있는 감수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다 다른 거예요.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뭐 50년, 40년 여성으로 살아옴에 있어서 전혀 차별감을 못 느끼셨다라는 거죠. 되려 이제 본인이 약간의 그 장애를 갖고 계신데 본인이 장애 차별은 되게 느끼시는데 장애 당사자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았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 하나하나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규율들이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좀 더 차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폭이 늘어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요소마다 변화할 수 있지 않나. 그 전에는 사실 그것까지 얘기해야 돼 혹은 그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라고 무시되었던 뭐 예를 들면 그 장애인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뭐라 그랬죠? 경사로에 대해서 의무화해야 된다든가 그런 의식들 혹은 이동권에 있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사소한 차별들 혹은 여성에 있어서는 당연하게 예를 들어서 뭐 화장을 하거나 어떤 뭐 의상을 갖춰야 되는 것이 당연한 기준 조건인 것처럼 여겨졌던 뭐 지역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많이 좀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바는요. 스쿨미트에 있어서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 학생들이 말하고 있는 성차별 그리고 다양한 그 여성 혐오에 관한 상황들을 학생들이 문제 제기할 때 그것들이 명백하게 이것들은 차별이다. 없어져야 될 이제 우리 시대에서는 법적으로도 당연히 근거를 갖고 있고 이건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 이렇게 놔둘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되게 많이 학교 현장에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양천마을에는 다양한 이렇게 좋은 단체 회원들과 활동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래갖고 사실 뭐 법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권에 대한 감수성, 베리어 프리, 뭐 유니버셜 디자인 이렇게 계속 그런 감수성을 갖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 또 여성 단체들이 같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성 인권 어떤 게 성차별이고 어떤 게 성희롱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게 하고는 있지만 또 개인 간의 차이도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사회적 약속으로 어떤 틀을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그동안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어떤 모임들이 계속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온라인 유튜브를 많이 했는데 오늘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수어 통역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이게 뭐 개인이나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약속으로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그런 차별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공통적으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아까 그 차별의 유형에 나이는 없나? 막 이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어린이 청소년들은 살면서 이렇게 나이 때문에 차별을 겪는 게 있을 거 많지 않나요? 청소년 노동자들이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역인데 청소년 노동인권 차원에서는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또 어떻게 또 기대를 갖게 하는지. 일단 저는 좀 폭넓게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영역의 한 영역이 청소년 노동자들, 청소년 노동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장애나 여성이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 노동 영역에서도 사실 법 내용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형태나,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근데 사실 사회적 신분이란 말도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 고용 형태가 사회적 신분이어야 되냐 이런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자본주의에서 그게 하나의 신분으로 되고 있는 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면서 얘기를 한다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어떤 형태로 고용이 됐던 그런 모든 노동에 있어서 같은 노동을 하면 같은 형태의 평등한, 공정한 그런 형태가 주어져야 되는데, 결과가 지금 한국 사회는 그러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노동계에서도 노동진영에서도 IMF 이후에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죠. 이게 어쨌든 정규직이나 비정규, 고용 형태로서의 차별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2000년대부터 그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비정규 노동자들이 그렇게 투쟁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제도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그런 게 좀 미약했죠. 노동자들이 모여서 제기하고 투쟁하는데 힘이 미약했고, 그건 이제 한 영역이라고 또 바라봤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모든 진영을 다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힘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비정규직 많이 양성되면서 특히나 거기서 더 열악한 조건으로 떨어졌던 게 바로 청소년 노동자들입니다. 우리 밑바닥 노동이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비정규직이 사실은 바닥에 노동으로 떨어졌다면 청소년 노동자들은 지하의 노동으로 떨어졌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청소년 노동자들이 그 노동 현장에서 받는 그런 아픔이나 고통을 이렇게 좀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사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노동자는 그런 밑바닥 노동을 하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도 있지만 나이 때문에 또 차별을 받아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한국 사회는 서열주의, 나이주의가 되게 강한 나라이고 그게 모든 진영에 다 포진되어 있죠. 예,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처음부터 처음 봤는데도 처음 봤는데 네네네 말하거나 어서 와. 아니면 친구 그렇죠? 처음 봤는데 친구 네네네네 처음 봤는데요. 그리고 내가 낳지 않았음에도 우리 아이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게 감히 누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인지 그거를 잘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런 일상의 차별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저는 이게 평등이라는 거는 감수성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법이 하나 만들어져서 그 법이 이 인간의 감수성을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좀 의문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이렇게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기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사실은 여러 진영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이름부터 뭔가 차별을 금지하는 거 포괄한다고 했는데,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나씩 들으면 진짜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또 이야기를 재밌게, 네, 하여튼 좀 뭔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좀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요런 걸 많이 댓글에서 좀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 거를 한 몇 가지 질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얘기를 좀 바탕으로 또 한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건 차별인 것 같아. 그게 무슨 또 차별이야. 그리고 나는 평생 한 번도 차별받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늘 일상이 차별인데, 막 이런 사람, 차별을 정의하는 게 참 이게 뭔가 쟁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은 차별이다, 차별이 아니다, 이에 관한 명확한 구분이 지금 한국 사회에 가능할까요? 또 그래서
차별 행위를 하는 것, 차별하는 태도에 대해서 법으로 어디까지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할 거냐, 뭔가 도대체 이 법으로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을까. 네, 이게 궁금하다고 하는 댓글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가지고 네, 가져왔습니다. 네, 몽님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개인의 행동, 개인의 생각,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엄격하게 규율하는 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차별금지법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네. 금지라고 하는 단어가 그죠. 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을 옥죄고 자유를 좀 제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정말 약간 좀 전적으로 어떤 정도의 오해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별금지법이 그 사인 간의 뭐 다툼이나 갈등이나 차별을 다루진 않아요. 규율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공 영역, 공적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네 가지의 이제 차별 영역에서 이제 발생하는 차별을 좀 규율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제 제가 또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이제 강제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또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다들 막 벌금 맞고 네. 감옥에 가고 한번 잘못했다가 막 돈 내고 네, 벌금 형사처벌을 내고.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이렇게 오해가 있으신데요. 이건 사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되게 몇몇 분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증폭시킨 오해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차별금지법은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거의 없고요.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이를테면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경험을 해서 이거를 고발을 했는데 내가 차별을 문제 제기했다는 이유로 저를 이제 인사 조치 다른 데로 뭐 이제 발령을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줬을 때 네.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좀 규율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차별금지법이 근본적으로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구제 방법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서 비사법적으로 이제 구제를 받는 방법, 그리고 이제 법원을 통해서 민사적으로 구제를 받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차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인의 악의, 그 다음에 고의, 이런 걸로 주로 발생한다기보다 우리 사회가 구성원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그리고 이제 사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이걸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했을 때 사실 그 사람을 처벌한다고 해가지고 차별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네, 네. 이를테면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이제 평등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확산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사실 초점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차별이 발생하기 전에 차별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제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제 여러 정책들을 개발하는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그러한 책무와 역할이 이제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고 보는 건 거죠. 평등 문화를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예. 그리고 여태까지 차별받아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조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가해자를 처벌한다. 요것보다 차별의 피해자들을 이제 구제하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여태까지 이제 침해당해 왔었던 그 권리를 조금 더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정책이자 이제 제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별금지법에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이제 꼭 포함되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요 문제의식하고 맞닿아 있어요. 이건 차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제 이런 혼란과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안에 포괄적인 차별의 정의와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이제 법 안에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저희가 차별의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이를테면 직접 차별, 이를테면 장애인은 우리 식당에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대놓고 하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직접 차별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 차별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를테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똑같은 기준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봤더니
싹 장애가 없는 사람들만 이를테면 채용이 되고 비장애인은 다 떨어졌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집단에게 특정하게 현저하게 불리하고 이제 이런 결과를 나왔다는 걸 봤을 때 이건 장애에 대한 차별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건 사실 그 차별하는 운영에 있어서 그런 거. 엄청 많죠. 네. 이렇게 뽑아놓고 봤더니 다 남성만 뽑고 여성은 한 명도 없고 근데 똑같은 기준을 제시했거든요. 거기에는 사실은 이제 제도나 사람에게 이미 어떤 차별적인 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런 걸 간접차별이라고 해요. 똑같은 기준을 제시했어도 결과적으로 어떤 집단에게 너무 불리한 결과를 나왔을 때 그리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괴롭힘 요즘에 이제 학교나 사실 직장에서 많이 문제되는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도 차별 행위고 어떤 사람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광고 행위도 이제 차별 행위로 규정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성희롱, 성적 괴롭힘이라고 불리는 그 행위도 차별의 유형의 하나로 들어가게 되고 근데 이게 모두 다 포괄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좀 없어져야 되는 차별이다라고 하는 걸 법에 규정해 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떤 게 차별이지? 이게 차별이 아니야 라고 하는 되게 논쟁에 되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거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한국 사회에서 쭉 쌓였던 다양한 사례들과 요구들을 통해서 차별 개념이 이제 정립된 것들이 있고 그걸 이제 법에 담아서 사람들이 차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도록 하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어떤 개인에게 징벌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사회가 좀 더 평등해지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한 법이다. 예전에 이렇게 여성을 너무 성적 대상화하는 광고가 막 만들어지고 그러면 막 뒤에서 왜 저래 사지 이런 것만 했는데 그렇게 개인의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이제는 제도적으로 그런 광고나 어떤 여성 성상품화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없는 체계를 만드는 약간 그런 법이다. 네, 그런 또 내용을 담고 있네요. 요렇게 약간 오해와 또는 이제 좀 궁금한 내용들을 갖고 오니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재밌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버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까도 나왔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7년간의 노력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있고 뭐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어떤 법도 있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이렇게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혹시 또 아까 징벌 오해라고 했는데 뭔가 징벌적으로 가중처벌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장 많은 차별 진정을 받은 이제 차별의 유형이 바로 장애인 분이셨죠. 정말 다른 영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게 왜냐하면 4가지 차별 영역이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뭐 고용이나 교육이나 재화 용역이나 모든 영역이 다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영역이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명확하게 차별을 금지하라고 딱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우리가 뭔가를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나 여성이나 그랬을 때 그동안 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딱 진정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것도 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그럼 다 진정을 해야 되고 그럼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오는 거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좀 알려주세요, 멍님. 네, 다시 묵님께. 네,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만약에 한국 사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생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장애 영역도 당연히 이제 규율을 하긴 하지만,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이제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개별법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만든 사례들이 있기도 한데, 이번에 이제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보면 거기에 차별의 하나의 이제 개념으로 유형으로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복합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교차차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복합차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장애 여성의 경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을 때 이 여성이 경험한 여태까지의 차별 경험이라고 하는 게
장애인으로서 차별받은 것인가, 여성으로서 차별받은 것인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여성에게는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와 그다음에 성별이라고 하는 이제 차별 사유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교차해서 발생하는 이제 차별이기 때문에 이 어떤 하나의 경험을 분리할 수 없는데 사실 제도상으로는 네가 장애인으로서 차별받은 거야, 여성으로서 차별받은 거야, 둘 중에 하나로만 문제 제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피해 당사자는 자신의 경험이 충분히 이해받았다거나 이것이 해소됐다라고 느끼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가중처벌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전혀 아니지만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좀 정확하게 피해 당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차별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좀 세밀하게 볼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좀 담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어떤 여러 가지 자기가 차별 경험을 했지만 그냥 그 중에 장애와 관련된 한 가지가 있으면 그냥 이제 진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복합차별 개념도 만약에 자기가 뭐 여성이자 장애인으로서 어떤 차별 경험을 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진정할 때 이걸 이제 이렇게 장애 여성, 그러니까 성차별과 장애가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결합돼가지고 발생한 차별이다라고 이제 사실 진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건 거죠. 이를테면 이건 성차별이다, 이건 장애인 차별이다. 이렇게만 설명하지 않고 좀 그럴 수 있는 효과, 우리가 피해자의 경험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차별에 실제 발생하는 현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의 답을 들으면서 저희가 때 가중 처벌되냐 저희가 이렇게 법을 무서워하나 봐요. 예, 처벌받을 그런 오해들이 계속 그 피해자의 고통이나 이런 게 먼저 법을 하면 어떻게 구제하고 뭐 이럴 건가 생각 안 하고 내가 그거에 처벌받을까 생각해 자꾸 법을 걱정하는 것 같다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뭐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가 그렇게 어떤 보내온 역사 때문이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음 또 제가 또 찾아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게 또 차별금지법 이야기하면은 이제 성소수자 이게 관련해가지고 동성애가 늘어나고 어린이들이 성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고 요 막 물음표 느낌표 네 여기에 대해선 저희가 성평등 교육을 나가게 되면은 제일 많이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그 인권 교육이든 성인권 교육을 할 때 그 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 성소수자의 얘기를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왕왕. 예. 왜요? 라고 이제 되묻죠. 왜 그래야 되죠? 그것은 본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그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가장 많이 차별금지법을 얘기할 때 오해하고 가장 많이 그 불필요한 논쟁의 그 요소로 삼는 부분들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이렇게 싸움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흔히 말하는 오해들, 당연히 그들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평등해라고 얘기하면서 모순적으로 그들의 인권은 그들을 빼고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순의 지점을 사람들이 누구나 겉으로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질문들을 던질 때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더 알기 쉽게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현장에서 뭐 그 양육자라던가 혹은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을 가지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언어들을 좀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좀 여쭤보고 듣고 싶었습니다. 네,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어려운 지점인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 자체가, 이제 그게, 이제 이성애자든, 뭐, 동성애자든,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랜스젠더와 같은 이제 성소수자든, 어떤 사람이 어떤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권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자신의 인권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기본 전제가 이제 되게 강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제 이로울 것이다. 자신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런 좀 착시 효과를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예전에 문화재청에서 그런 정책을 한번 펼친 적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그 한복을 입고 오면 이제 입장료 1,000원이었나요? 그거를 무료로 받지 않고 네 들여 보내주는 이벤트 같은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를테면 제가 여성인데 남성 한복을 입고 들어가면 입장을 못하게 하는 건 거죠. 네, 자신의 성별과 다른 한복을 입고 입장하면 할인도 해주지 않고 이제 입장은 할 수 있죠. 근데 할인을 해주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걸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왜냐하면 성별 정정을 아직 하지 않은 법적으로든 혹은 뭐 외적으로 수술적으로든 본인이 이제 트랜스젠더인데 당연히 신분증과 자신의 이제 외관상 성별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여성 한복을 입고 갔는데 그 신분증엔 남성으로 돼 있을 때 이게 안 받아주는 거죠. 할인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생기면 트랜스젠더 자신의 성별과 법적 성별이 불일치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런 차별적인 상황에 놓이겠구나라고 이제 흔히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이 맞죠. 근데 이를테면 제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저는 트랜스젠더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가 여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제 시스젠더일 때 제가 여성 한복이 입기 싫을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여자가 꼭 치마를 입어야 되지? 나는 갓을 쓰고 남성 한복이 편하기 때문에 남성 한복을 입고 가겠어 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성적 지향이 뭔지 성별 정체성이 뭔지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저는 그냥 제가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여성 한복을 입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성적 지향이 뭐냐, 성별 정체성이 뭐냐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여성이 자신의 복장을 자신의 의지대로 입을 수 있는 사실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걸 제한하는 정책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했을 때 그게 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고 제한하는 걸로 절대 멈추지 않는다. 이게 사실 이 사례에서 보여주는 되게 대표적인 이야기일 텐데 그래서 차별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차별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성별 정체성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사회, 그리고 뭐 이성애자와 그다음에 이제 그 비이성애자, 그러니까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나누는 사실 권력,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이성애를 정상이라고 보는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 그걸 사실 문제화하기 위한 개념이지 동성애자도 권리가 있으니까 보호해달라. 트랜스젠더도 보호해달라.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있는 차별의 구조가 뭔지를 보고 그걸 이제 좀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은 약간 좀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동성애가 늘어난다고 동성애가 늘어나고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 이런 우려들은 좀 다시 도발적으로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이를테면 말씀하시는 게 혹시 본인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 아닌가. 어린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질문에 되돌려지고 네. 드리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사회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가 늘어난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동성애가 늘어나면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동성애가 늘어난다는 말에 한국 사회가 다들 화들짝 놀라잖아요. 근데 실제로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가 그게 진짜 실제로 문제일까? 이런 사실 좀 도발적인 급진적인 고민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린이들이 성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 근데 실제로 성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아동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를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녀에게 그건 나쁜 거다라고 주장하는 부모, 그 다음에 그것을 변화시킬 것을 강요하는 양육자, 학교, 사회,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이제 친구들의
따돌림과 괴롭힘,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거나 되게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거나 괴로워하는 청소년 아동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런 걸 기사화되기도 하죠. 네, 생각해 보면 사실 어떤 시기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교육, 그다음에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신을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법이다라고 하니까 정말 좋은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육자들은 사실은 그 포괄 잘 모르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조장 뭐 이러면은 굉장히 호환마마보다 더 심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것은 역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너무나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본인이 양육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공포스러워하고 더 또 혐오와 차별을 더 증폭시키고 하는 것들이 저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아까 스쿨미투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스쿨미투 사건이 한창 이렇게 막 가시화되고 나서 이제 그 청원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초중고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가 되게 높았잖아요. 근데 그 대만 사례를 보면 대만에서도 성평등 교육에 관련된 법이 이제 제정되고 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그게 성평등 교육만 하다가 이게 성평등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요 부분만 가르쳐서는 사실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그게 점점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그 다음에 이제 자신과 다른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타인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이렇게 점점 포괄적으로 확장됐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스쿨미투에 등장한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요구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제 여성의 권리가 보장받아야 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동등한 시민으로서 되게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동료로서, 시민으로서 동등한 인간으로 만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이걸 이제 고민하는 제도, 이런 요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또 다음 질문은 아까 조금 이야기가 나왔던 거기도 한데, 이거는 아마 청소년 노동자께서 올려주신 어떤 질문의 그거였을까요? 이렇게 뭐 반말이나 하대가 일상적이 돼서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뭐 알바한 청소년들에게, 심지어 이게 하대뿐만 아니라 폭언이나 폭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이제 이런 것들도 막아질 수 있는지, 뭐 이런 궁금함을 또 발견했습니다. 네, 실제로 일하는 청소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고용관계에 의한 폭언, 폭행뿐만 아니라 만약 고객을 상대하게 되면 그 고객으로부터도 그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게 다반사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참아야 되는 거, 당연히 참아야지. 야,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 얘기할 때는 근로기준법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재는 그런 조건인 거잖아요. 당연히 노동 현장에서는 안전하게 일해야 되고 폭언폭행도 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다른 영역의 차별금지, 그런 게 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청소년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하고 연결지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폭언, 반말, 나이주의, 이제 이런 게 되게 전반적인 그냥 사회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어가지고, 어떤 부분은 차별금지법으로 이제 뭔가 이건 차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사실 법으로 해결하기보다 내가 그것을 차별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속한 환경이나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요거에 되게 달려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를테면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차별금지 사유들, 한 20개 정도 되는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이를테면 교육 환경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 그 사람이 같은 이제 조직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이런 조건을 만드는 행위를 이제 괴롭힘, 차별적 괴롭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주민이거나 다문화 가정에 속해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이제 사장이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모욕을 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오랫동안 뭐 이렇게 계속 했다. 이건 일종의 괴롭힘이라고 하는 차별의 형태로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제 사실 진정할 수 있는 이런 건이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학교나 교육 현장에서 이제 사실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발언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차별의 악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기준이 있는데, 그 차별 행위가 미친 영향의 규모, 그다음에 얼마나 악의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좀 엄격하게 심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준들로 봤을 때 사실 이 장애 학생이 이 학교 현장에서 계속 누군가로부터 그런 이제 이렇게 괴롭힘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괴롭힘으로 또 진정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사실 차별금지법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냐면, 작년쯤에 서울시에서 왜 조직문화 혁신 방안이라고 하면서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다 호칭을 님이나 쌤으로 통일하겠다 이렇게 그 방안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교사들도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한테 쌤 아니면 무슨 님 이렇게 하게 하겠다. 그리고 학생들도 선생님한테 뭐 쌤, 선생님 뭐 이렇게 꼭 안 해도 되고 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직문화 혁신 방안이라고 내놓고 엄청 많이 비판을 받았죠. 근데 저희가 다 알잖아요. 뭐냐면 호칭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내가 받는 차별이나 모욕이나 하대 받았다라고 하는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그냥 호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일 뿐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감수성, 태도, 그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의 문화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걸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 교육부터 사실 훈련, 캠페인, 다양하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포괄될 수 있는 것일 텐데, 이런 거 없이 이제 우리가 법을 통해서 이렇게 다 규제되기보다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나 근거 같은 것들을 이제 제도를 통해서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이야기들 나누고 1시간이 훌쩍 다 어느새 지나고, 제가 이제 시계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준비한 질문은 이 뒤에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목님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거 이제 알지 않았습니까? 네. 또 자주 모셔가지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목님도 오늘 저희 이렇게 마을에 활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니까 또 든든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씩, 오늘 이 시간을 짧게 한 10초씩 어떤 소감? 10초, 20초. 소감 짧게 이야기하면서 좀 오늘은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양천마을 랜선 집담회는 오늘을 시작으로 매월 이렇게 마을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차별 없는 마을, 평등한 마을을 만드는데 굉장히 꼭 필요한 법이 아닐까 싶은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 매월 또 다른 마을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가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전 여기까지, 하여튼 20초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목님. 네. 아까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야기 해주셨는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사실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더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조건이 이제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 제정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각 지역 단위에서 자신이 이제 활동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이 차별을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분들이 또 같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지금 더 필요하다고 운동 더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 든든하다. 이런 걸 확인하는 하루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목처럼 어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처음이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어서 온 것 같은 느낌이었고 어서 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수어 통역과 함께했던 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당사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문을 포괄적으로 여는 게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제가 있는 현장 안에서 어떻게 어서 올 수 있는지 잘 새겨 듣고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모임에서는 아니지만 그 마을 내에서 인권과 평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잠깐 하면서 그 안에서 사실은 되게 사소하게 잡아내지 못했던 불평등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면서 뭐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기획할 때 놓쳤던 부분들 이런 것들 같이 준비를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마을 단위 내에서 행사를 기획할 때도 소통력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나 혹은 뭐 다과를 준비할 때 채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냥 무시한 채 뭐 그냥 햄김밥 뭐 이런 것들 그냥 주문해왔던 것들은 그거는 차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좀 바꿔나가는 노력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면서 요번에 이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마을에서 좀 더 그렇게 우리가 놓쳤던 이러한 것들의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별받았고 자신의 권리 옹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숨겨진 목소리들에 대해서 더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좀 더 많이 확산되고 꼭 계속 계류되고 이렇게 통과 못하고 그랬지만 이제 꼭 그 언덕을 넘어보자. 이제 정말 어서 오라. 차별금지된 세상으로 가보자. 뭐 이런 그런 벅찬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취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차이를 차이로 인정하자라는 것 같아요. 그 차이를 가지고 차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게 차별로 가지 않으려면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나쁘다, 이런 게 아주 정말 기본적인 보편적인 그런 합의가 돼야 되는 것 같고, 그런 합의를 이루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일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 법을 가지고 또 다른 활동을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 대본 없는 집담회를 수어로 1시간 내내, 1시간 넘게 두 분 선생님께서 애써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박수.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마을미디어 주민내거리 없었으면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마을미디어 주민내거리,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달 양천마을 랜선 집담회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갈지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